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 6개월 동안에 저희가 참 숨가쁘게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마 대통령 취임하고 열흘 정도가 그렇게 넘지 않아서 G7 정상회의로 시작했고 쭉 와서 최근에 있었던 연말에 중동 순방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십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해외 유학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무슨 뭐 외국에 가서 유학을 많이 하신 분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외교를 잘하냐고. 저는 사실 좀 잘할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 말씀은 한번 우리 모두의 이 인생을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당 대표일 때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 당 대표와 집권플랜본부장 후보이면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쭉 호흡을 맞춰봤거든요. 그때 제가 아주 흥미롭게 주목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당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거의 1년 전부터 거의 한 일주일에 또는 2주에 한 번 간격으로 쭉 놓치지 않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주한 외국 사절들을 계속 만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몇몇 큰 나라의 대사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와 있는 지금 대사들이 178개국인가 아마 그럴 텐데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전체 외교사절을 리세션을 했는데 그때 아마 178개국 중에 170개국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의 이제 외교가 성장한 거죠. 근데 그렇게 쭉 다양한 국가의 사자들을 만나면서 사실상 이렇게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준비들이 결국 다 이번에 축적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과들을 냈는데 특히나 이번에 중동 UAE를 가서 만든 성과 같은 것들은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더 실현되면서 더 우리가 체감하게 되겠지만 매우 중요한 성과인데요.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펙 정상회의에 저기 표시가 되어 있는 문화창조 산업을 넣은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게 원래는 안 들어있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성과 중에. 근데 우리가 집어넣은 겁니다. 문화창조 산업이라는 것을 에이펙에 참여하는 나라들의 공동의 새로운 산업,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자. 그리고 저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나라들이 꼭 흔쾌히 오케이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 등등이 왜? 문화창조 산업이 에이펙에 새로운 창조 공동의 동력으로 들어가면 어느 나라가 제일 득을 볼 것 같아요? 한국이 득을 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런 것들 하나하나를 넣은 것이 마치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IT 또는 일본과의 문화교류 이런 등등을 통해서 우리 정보화 한류의 기초를 쌓고 오늘의 일정한 기반을 쌓은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는 저것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기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대략 약간의 수치와 약간의 결과들을 가지고 그냥 쭉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6개월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큰 부분으로 좀 쪼개서 의미를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정부는 아시다시피 내란의 어둠을 뚫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치는 국민이 한다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이 일궈내고 이겨낸 지난 1년을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고 전 세계가 한국에 대해서 갖는 느낌은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때 미국 공부를 하면서 제가 로스쿨에서도 공부를 했고 했는데 미국의 세계에 대한 가장 큰 수출품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전 세계에 대한 최대의 수출품은 헌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연결해서 봅니다. 참으로 독특한 나라. 어떻게 저렇게 놀랍게 단기간에 성장하고
그리고 같은 시기에 2차 대전 이후에 어려웠던 나라 중에 가장 많이 성장했는데 너무나 황당하게도 그러고 나서 쿠데타를 겪고 다시 1년 만에 다시 우뚝 선. 그래서 그것을 아마 대부분 지금 해외에 나가신 분들은 느낄 텐데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눈은 한편으로는 문화적인 매력이 있는 나라이자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대한 복원력이 있는 나라로 보는 것이죠. 제가 대통령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둘이 앉아서 얘기하다. 아니, 장르를 하나 만들어내셨어요. 장르를. 무슨 장르냐고. 무슨 장르 같습니까? 넷플릭스에도 없는 정치 다큐 장르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국무회의 생중계, 타운홀 미팅, 최근에는 정부 업무 보고 생중계까지. 모든 변화가 그렇듯이 이렇게 다 열어버리는 변화는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색함을 느끼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들에 주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큰 틀의 변화는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봐버린 거예요. 그냥 국정이 저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국민들이 그냥 과거에는 소위 이야기하는 제도 언론이라는 틀을 통해서 보도는 것을 그냥 직접 봐버리는 거예요. 아유, 장관 중에 누가 괜찮대? 누구는 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갑자기 물어보면 좀 쫄대. 이거 다 알아버리잖아요. 이런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고 이 변화의 흐름은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대한민국이 아마 세계사적으로 그리고 세계의 눈으로 볼 때는 K민주주의 또는 AI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에 AI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국가 대한민국의 출현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한 장이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열어서 스스로 선보이고 있는 이러한 열린 국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자신이 주도하는 부분의 국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이것은 점점점 넓어질 것입니다. 총리실도 필요한 부분 점점 더 회의를 공개해 갈 것이고 또 다른 부처도 그렇게 공개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냥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가는 변화가 가장 큰 변화이다. 실제로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체적으로 나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그런 성과를 뛰어넘는 성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이펙 때요. 정상들이 쭉 이제 들어오셔서 마지막에 만찬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찬장에 끝나는 날이니까 오시면 대통령이 저기 서서 오시는 정상들 한 분 한 분 이제 영접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에이펙 정상의 만찬장 딱 이 자세로들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만찬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대통령하고 인사를 하고 오면 요만큼 많은 공간에 이제 정상들이 잠깐 서서 이렇게 차 한 잔 마시고 기다렸다 한꺼번에 같이 들어갑니다. 대통령이 인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을 제가 여기서도 맞이했습니다. 쭉 순서대로 오셨는데 맨 마지막에 들어온 것이 시진핑 주석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연스럽게 시진핑 주석이 워낙 풍채도 좋고 이렇긴 하지만 각국의 정상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담소를 하다가 마지막에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니까 꼭 누가 뭐라고 시킨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시진핑 주석하고 와서 얘기도 하고 악수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더라고요. 그게 힘이죠. 현실적인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젠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G2 시대의 개막을 다시 알린다 하는 그런 X를 날렸다 이렇게 봤는데 G2라는 건 이제 미국과 중국 가장 큰 나라인 미국과 중국이 한편으로는 경합하고 한편 주도권을 놓고 쟁패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싸우면 쉽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또 이렇게 다시 가는가 싶은 그런 변화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보였던 태도가 그 언어가 또는 보였던 대화의 어떤 방식이 우리의 국민적 자존심을 일정하게
유지시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우리가 국가의 크기로 봐서는 더 작을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국가의 자부심에 있어서는 확 접어주거나 뭐 그렇지 않는 정도의 품격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와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제가 일본의 친구도 좀 있는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정신대 위안부 문제를 일본에서 처음으로 일본 정부 차원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과도 잘 가까웠던 고노 전 외상이라고 있습니다. 그 고노 요헤이 외상이 있고 그 아들이 고노 타로 외상, 부자가 다 외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제가 아들 고노 장관하고 제가 한 30년 이상 친구인데 제가 총리로 임명받는 날 임명장을 딱 받고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고노 장관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야, 너네 진짜 일본하고 외교를 어떻게 할 거냐? 궁금하니까. 근데 마침 그 직전에 저희가 그 자리에 대통령님도 계시고 이종석 국정원장도 계시고 제가 있고 등등 저희가 막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과 역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화해하거나 타협하거나 봐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것은 역사적 원칙의 문제다. 그러나 외교는 연속성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외교적 연속성을 잘 감안하는 쪽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딱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정말? 그 이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보였던 모습은 사실은 그야말로 실용이라는 그런 평가에 갑할 것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초로 일본 먼저 가고 미국을 가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현재 세대 구성을 보면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비교적 연배가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연배가 있는 분들이 내가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부감에 비해서 비교적 지금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그것은 그거고 역사는 역사고 원칙은 원칙이지만 일본과 조금 더 다양하게 교류도 하고 잘 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흐름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흐름에 맞춰서 외교를 해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